쌀이 없어 빈 자루나 걸어 놓은 꼴을 보시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소가 쏟아지던 그 순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초라한 빈 자루 하나가 훗날 고을 전체를 뒤흔들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지요. 굶주려 쓰러진 거지 소녀를 마지막 쌀 한 줌으로 살려낸 과부 윤소하. 소녀는 알 수 없는 말 한마디만 남긴 채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초라한 나그네 하나가 그 빈 자루 앞에 걸음을 멈추었으니 이 사내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몰락해 가던 주막은 물론이고 고을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맙니다. 과연 그 빈 쌀자루는 어떤 운명을 몰고 오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선 땅 어느 작은 고을에 주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소하주막. 이 주막의 주인은 젊은 나이에 지아비를 여인 과부 윤소하였습니다. 소하의 지아비는 살아생전 손맛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근동 나그네들이 일부러 걸음을 돌려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아비가 병으로 세상을 뜬 뒤로 소하는 홀로 주막을 꾸려 나가야 했습니다. 자식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남겨진 소하에게는 그 주막이 지아비와의 마지막 정표이자 살아갈 이유였지요. 몇 해째 흉년이 이어지니 고을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소하의 주막 맞은편에 새 주막 하나가 들어섰으니 주인은 다름 아닌 최만복이었습니다. 만복은 겉으로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다녔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소하의 주막을 헐값에 빼앗아 고을 최고의 주막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그자의 진짜 속셈이었지요. 이를 위해 만복은 술값을 반값도 안 되게 후려쳐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술값에 혹해 소하의 주막을 등지고 만복의 주막으로 몰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만복은 은근슬쩍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소하 주막 말이오. 쌀에 니를 섞어 판다더군. 배탈이 난 나그네가 한둘이 아니라던데. 근거 없는 말이었으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다 보니 어느새 사실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흉년에 곤궁하던 백성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 했고 소문까지 더해지니 소하의 주막에는 발걸음이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소하는 새벽마다 정갈이 마당을 쓸고 부뚜막에 불을 지폈으나 하루 종일 문턱을 넘는 손님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쌀독은 날로 가벼워졌고 끝내는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지아비가 살아있을 적에는 근동에서 손꼽히던 주막이었건만 이제는 빚쟁이들까지 문턱을 드나들며 소하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을 넘기시오. 그리하면 빚은 없던 일로 해드리리다. 빚쟁이 하나가 이리 말하면 소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답했습니다. 이 주막은 서방님께서 손수 지으신 곳입니다. 함부로 넘길 수 없습니다. 허나 말과 달리 소하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쌀 한 톨 없는 살림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소하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요. 밤이 되면 홀로 부뚜막 앞에 앉아 한숨을 삼키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지난날 지아비와 함께 손님상을 차리던 때를 떠올리면 소하는 절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는 부엌 한가득 국 끓는 냄새가 진동을 했고 마당에는 나그네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하나 지금은 마당에 잡초만 무성하고 부뚜막의 불씨조차 며칠에 한 번 지필까 말까 한 신세였습니다. 이웃 안악 하나가 지나는 길에 안쓰러운 눈으로 소하를 바라보며 말을 건넨 적도 있었습니다. 저리 몸이 상하도록 애를 쓰는데 어찌 손님이 이리도 없는지 참으로 딱한 노릇이요. 소하는 그저 옅은 웃음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만복이 퍼뜨린 헛소문 때문이라 밝혀봤자 무엇 하겠나 싶었던 것이지요. 말을 보태봐야 서로 얼굴 붉히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소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소하가 마당을 정리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아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다 해진 저고리에 흙투성이 발, 며칠은 굶은 듯 볼이 움푹 꺼진 계집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몇 걸음 걷지 못하고 그의 주막문 앞에 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소하는 놀라 얼른 달려가 아이를 부축했습니다. 손목을 짚어보니 맥이 가늘게 뛰고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으나 언제 꺼질지 모를 만큼 위태로운 상태였지요. 소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아이를 안아들어 방 안에 뉘었습니다. 문제는 곳간에 남은 것이 쌀 한 줌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소하 자신이 며칠 굶주려도 먹어야 할 마지막 곡식이었지요. 소하는 곳간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쌀마저 없으면 내일 자신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막막했으나 눈앞에 쓰러진 아이의 파리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도무지 다른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 소하는 그 쌀을 아낌없이 씻어 죽을 안쳤습니다. 내 먹을 것이야 나중에 걱정할 일이지. 사람 목숨이 먼저 아니겠느냐. 죽이 끓는 동안 소하는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와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이윽고 죽이 다 되자 한술 한술 아이의 입에 떠 넣어 주었지요. 반 시즌쯤 지났을까 아이는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드느냐. 여기가 어디인지 놀라지 말거라. 지나가던 주막이니라. 아이는 말없이 소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깊던지 소하는 순간 낯선 아이인데도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을 마주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몸을 일으켜 앉으며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하나라라 하옵니다. 고마울 것 없다. 배가 많이 고팠던 게로구나. 몸을 추스르고 며칠 쉬었다 가려무나. 소하의 말에 아라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소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곤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탁이라니 말해보거라. 빈 쌀자루를 깨끗이 씻어 문 밖에 걸어 두십시오. 사흘 동안은 절대 내리지 마시고요. 소하는 어리둥절하여 되물었습니다. 쌀자루를 걸어 두라니 그것이 무슨 뜻이더냐? 이유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라는 나직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곧 귀한 손님이 이 고을을 찾을 것입니다. 그분은 창고보다 문 앞에 쌀자루를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아라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소하가 몸도 성치 않은데 어딜 가느냐 붙잡았으나 아라는 옅은 미소만 남긴 채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손을 뻗어잡으려 했을 땐 이미 아이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소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굶주린 아이가 지어낸 헛소리인가 싶다가도 그 눈빛만은 도무지 예사롭지 않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 했던가요. 소하는 곳간 구석에 있던 빈 쌀자루를 꺼내어 냇가로 나갔습니다. 자루를 몇 번이고 헹구고 두드려 먼지 한 톨 없이 정갈하게 씻어낸 뒤 볕에 잘 말려 문밖 처마 밑에 가지런히 걸어두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만복이 그 앞을 지나다 말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텅 빈 자루가 바람에 흔들리는 꼴을 보더니 만복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만복은 곧장 지나가던 마을 사람 몇을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 좀 보시오.
쌀이 없어 빈 자루나 걸어 놓은 꼴을 보시오. 만복의 큰 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처마 밑에 걸린 빈 자루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정말 곳간이 텅 비었나 보구먼. 쌀도 없이 주막을 어찌 꾸려 나가려고. 딱 하기도 하지. 이제 저 주막도 얼마 안 남았겠어. 손가락질과 혀 차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소하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소하는 끝내 문 밖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는지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저러다 며칠 안에 곳간 문마저 걸어 잠그게 생겼구먼. 어디 얼마나 버티나 두고 봅시다. 주변에서 옅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만복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자신의 주막으로 돌아갔고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소하는 그제야 방문을 열고 나와 처마 밑에 걸린 빈 자루를 가만히 올려다보았지요. 굶주린 아이의 그 맑던 눈빛을 떠올리며 소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믿어보자. 지금 내게 남은 것은 이것뿐이니. 바람이 불 때마다 빈 자루는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소하의 흔들리는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듯했지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소하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래도록 빈 자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소하는 처마 밑에 걸린 빈 자루를 단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라도 스칠까 조바심이 나면 처마 밑으로 자루를 조금 더 밀어 넣어 주기를 반복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수군거렸으나 소하는 이제 그런 눈초리에도 무뎌져 있었습니다. 굶주린 아이의 그 맑던 눈빛만이 소하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틀째 되는 날에는 빚쟁이 하나가 다시 찾아와 재촉했습니다. 부인, 언제까지 이리 버티실 셈이요? 곳간도 텅 비었는데 빈 자루나 걸어놓고 무엇을 기다리시는 게요? 소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갚을 길이 생길 것입니다. 말은 그리하였으나 소하 스스로도 어떤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라가 남긴 말 한마디에 신락 같은 기대를 걸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듯이 나갔습니다. 그러던 사흘째 되는 날, 초라한 무명 옷차림의 사내 하나가 고을 어기로 들어섰습니다. 행색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강도윤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도윤은 조선 팔도를 오가는 큰 상단의 행수였습니다. 도윤은 새로운 거래처를 정할 때마다 반드시 주막의 문 앞과 창고부터 먼저 살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도윤에게는 잊지 못할 스승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세상을 뜬 그 스승은 생전에 도윤을 앉혀놓고 늘 이리 일렀습니다. 창고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도 쌀자루는 속일 수 없느니라. 곳간에 곡식이 가득해도 자루 하나 함부로 굴리는 자는 언젠가 그 손에 든 것마저 흩어버리고 만다. 허나 가진 것이 없어도 자루를 정갈이 씻어 두는 사람은 재물을 허투루 쓰지 않는 법이다. 도윤은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그리하여 큰 거래를 앞두고 고을에 들를 때마다 도윤의 발길은 언제나 주막의 처마 밑으로 먼저 향하곤 했지요. 고을 초입에 들어선 도윤의 눈에 소하 주막의 처마 밑에 걸린 자루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루는 낡고 해졌으나 먼지 한 톨 없이 정갈했습니다.
실밥이 트어진 자리마저 가지런히 매듭지어져 있었지요. 곳간이 비어 곡식 한 톨 담을 수 없는 처지임에도 이리 정성껏 손질해 둔 것을 보니 도윤의 마음 속에 잔잔한 감흥이 일었습니다. 도윤은 지금껏 수많은 고을을 돌아다니며 온갖 주막을 살펴보았습니다. 곳간이 그득해도 자루가 여기저기 나뒹구는 집이 있는가 하면 사람은 번드르르하게 차려입었어도 정작 곡식을 담는 그릇 하나 소홀히 다루는 집도 부지기수였지요. 그런 곳들은 하나같이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도윤은 여러 차례 지켜보았습니다. 하나 이 주막의 자루는 달랐습니다. 가난이 켜켜이 묻어나는 살림 속에서도 자루 하나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이 집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구나. 도윤은 그 길로 소하 주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상을 정리하던 소하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그네님. 무엇을 내어드릴까요? 가장 값싼 국이라도 한 그릇 주시겠습니까? 도윤이 담담히 청하자 소하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곳간에 남은 것이 변변치 않았으나 소하는 있는 정성을 다해 국을 끓여냈습니다. 나물 몇 가닥과 된장을 풀어 끓인 소박한 국이었지만 뜨끈한 김이 정갈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소하는 상을 내어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찬이 변변치 않아 부끄럽습니다. 요즘 형편이 넉넉지 않아 이것밖에 내어드릴 것이 없습니다. 숨길 만도 한 처지였건만 소하는 그 사정을 굳이 감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 국을 한술 떠 넘겼습니다. 값싼 재료로 끓인 국이었으나 간이 정갈하고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지요. 도윤은 국그릇을 앞에 두고 소하의 거동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형편이 곤궁하다 밝히면서도 소하의 손끝에는 조금의 게으름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상을 나르는 걸음걸이, 그릇을 내려놓는 몸가짐 하나하나가 흐트러짐 없이 반듯했지요. 가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의 태도란 이런 것이구나. 도윤은 속으로 그리 생각했습니다. 한편 맞은편 주막의 최만복은 낯선 나그네가 큰 상인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듣고는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만복은 도윤을 보자마자 허리를 굽실거리며 청했습니다. 날이 누추한 소한의 주막에서 어찌 이런 것을 드십니까? 소인의 주막으로 드시지요. 술과 안주를 후하게 차려 올리겠습니다. 도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만복은 아랑곳하지 않고 값비싼 술과 산의 진미를 차려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 그득한 상이었습니다. 만복은 술잔을 채워 올리며 은근히 소화를 헐뜯었습니다. 저 건너 주막 말입니다. 겉으로는 딱해 보여도 실은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 오래입니다. 거짓말도 여간 잘하는 게 아니지요. 날이 깨서 괜히 그런 곳에 발걸음을 하셨다가는 낭패를 보실 것입니다. 그 말에 근처에 있던 곡식 장수 송필재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필재는 오래전부터 소아내와 거래를 해 오던 사람으로 소하의 사람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윤소아 낭자는 지아비가 살아 계실 적에도 외상값 한 푼 밀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었지요. 오히려 근동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필재의 말에 만복의 낯빛이 살짝 굳었으나 이내 헛기침으로 얼버무리며 다시 술잔을 권했습니다. 도윤은 그 사이 오가는 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조용히 새겨듣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상 앞에서도 별다른 기색을 드러내지 않은 채 도윤은 그저 고개만 가만히 끄덕였습니다.
그러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잘 먹었소이다. 만복이 어디로 가시느냐 붙잡았으나 도윤은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고 고을을 떠났습니다. 등에 짊어진 보찜 하나뿐인 초라한 행색으로 왔던 길을 되짚어 사라지는 도윤의 뒷모습을 보며 만복은 영문을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거참 이상한 사람일세. 그리 좋은 술상을 마다하고 어찌 저리 훌쩍 가 버린단 말인가. 만복은 혀를 끌끌 차며 상을 물렸습니다. 큰 거래를 트려던 속셈이 허사가 된 듯하여 심기가 불편해진 만복은 애꿎은 하인에게 화풀이를 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소하 역시 문틈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라가 남긴 말을 가만히 떠올렸습니다. 곧 귀한 손님이 이 고을을 찾을 것입니다. 그분은 창고보다 문 앞의 쌀자루를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소하는 방금 다녀간 나그네가 정녕 그 손님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초라한 행색의 나그네가 잠시 다녀갔을 뿐이었지요. 하나 국그릇을 비우고 일어서던 그 눈빛만은 쉬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가늠하듯 고요하면서도 깊은 눈빛이었지요. 소하는 빈 그릇을 거두며 처마 밑에 걸린 자루를 다시 한번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으나 소하의 가슴 한편에는 어렴풋한 기대가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소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낮에 본 나그네의 담담한 눈빛을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눈빛이 자꾸만 마음 한구석을 두드리는 듯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하는 여전히 처마 밑에 걸린 자루를 걷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고을 어귀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십 대의 수레가 줄지어 들어서는 소리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뛰쳐나와 그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아니, 저게 다 무엇인가? 수레가 저리 많다니. 어느 상단이 이 작은 고을까지 다 들어온 게요. 수레마다 곡식과 비단이 산더미처럼 실려 있었고 그 행렬을 이끄는 이는 다름 아닌 사흘 전 소하 주막에서 국 한 그릇을 비우고 갔던 초라한 나그네 강도윤이었습니다. 허나 이번의 도윤은 그날의 행색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갈한 도포 차림의 곁에는 상단 사람들이 줄지어 따랐고 걸음걸이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수레바퀴 구르는 소리와 상단 일꾼들의 발소리가 좁은 고을 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소식을 들은 최만복은 버선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고 날이 이리 큰 상단을 이끌고 오실 줄이야 미처 몰랐습니다. 소인이 진작 알아뵙지 못하여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어서 소인의 주막으로 드시지요. 오늘 큰 잔치를 벌여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만복은 이미 마당에 술상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돼지고기를 굽는 냄새가 골목까지 퍼지고 풍악까지 준비해 둔 것을 보니 이번 거래만큼은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이 훤히 보였습니다. 허나 도윤은 만복의 손짓을 그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술상도 굽실거리는 인사도 눈에 담지 않은 채 도윤의 발걸음은 곧장 소하 주막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만복은 당황하여 그 뒤를 쫓았습니다. 날이 어찌 그리 가십니까? 그곳은 곳간도 텅 빈 다 망해가는 주막입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소하 주막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곤 처마 밑에 걸린 자루를 다시 한번 올려다 보았습니다. 사흘 전과 다름없이 정갈하게 걸려있는 그 모습에 도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새 마을 사람들도
도윤을 따라 하나둘 몰려들어 주막 앞을 에워쌌습니다. 거래할 상대를 정할 때 내가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오? 도윤이 사람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다들 영문을 몰라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직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도윤은 손끝으로 처마 밑의 자루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것이오. 문 앞에 걸린 쌀자루.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루로 쏠렸습니다. 도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곳간이 넉넉해도 자루 하나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언젠가 제 욕심에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오. 반대로 곡식이 떨어져 배를 고를지언정 자루를 이리 정갈이 손질해 두는 사람이라면 그 손에 무엇을 쥐어 주어도 허투루 쓰지 않을 사람이지. 만복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애써 차려놓은 술상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고 불러 모았던 사람들의 시선마저 어느새 소하 주막 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만복은 이를 악물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으나 그 누구도 만복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헛헛한 웃음소리만 만복의 마당에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지요. 도윤은 그런 만복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소하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부인, 내 부인과 거래를 트고자 이리 왔습니다. 좋은 쌀과 술 빚을 재료를 넉넉히 대어드릴 터이니 대금은 가을 수확철까지 미루어도 좋소이다. 소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칠 사이 빚쟁이들의 재촉에 잠 못 이루던 나날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날이 소인 같은 미천한 사람을 어찌 이리 믿어주십니까? 믿음이란 큰 곳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루 하나를 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외다. 도윤의 말에 소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할 뿐이었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빚쟁이들에게 쫓겨 주막을 넘길 위기에 놓였던 처지를 떠올리면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소하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이 내민 문서에 서명을 하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이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랄 것은 없소이다. 부인의 정성이 스스로 불러들인 복이니 그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뿐이요. 그날로 수레에 실려 있던 좋은 쌀과 술 재료가 소하 주막 곳간으로 옮겨졌습니다. 텅 비었던 곳간이 순식간에 그득해지는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조선 팔도를 오가는 큰 상단이 소하 주막과 거래를 텄다는 이야기가 이 마을 저 마을로 전해지자 지나는 나그네와 상인들의 발길이 하나둘 소하 주막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사이 파리만 날리던 마당에는 손님들이 북적였고 부뚜막에는 다시 국 끓는 냄새가 밤낮 없이 피어올랐습니다. 거참 소문이 사실이었구먼. 여기 술맛이 일품이라던데. 예전부터 이 집 인심이 좋았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어느새 칭찬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소하는 밀려드는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고단했으나 그 고단함이 이제는 서럽지 않고 오히려 벅찼습니다. 지아비가 살아있을 적처럼 마당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넘쳐 흘렀습니다. 밤늦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는 날이 이어졌고 상을 나르는 소하의 발걸음에도 절로 힘이 붙었지요. 곡식 장수필제도 이따금 들러 그득해진 곳간을 보고는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거참 사람 일이란 알다가도 모를 일이오. 그리 힘들던 살림이
일이 하루아침에 펴다니 말이오. 모두 그 날이 덕분이지요. 그리고 그 아이 덕분이기도 하고요. 소하는 그리 답하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이 그리 정신없이 흘러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잠시 뜸해진 틈을 타 소하는 문득 아라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에게 감사 인사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제야 든 것이지요. 소하는 마을 이곳저곳을 수소문했습니다. 혹시 며칠 전 이 근방에서 거지 아이 하나를 보신 분 계십니까? 12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였습니다. 허나 아무리 묻고 다녀도 아라를 보았다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라가 쓰러졌던 문 앞자리에도 마을 어귀 어디에도 소녀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아라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소하는 밤이 깊도록 등불을 들고 마을 어귀와 냇가까지 걸음을 옮겨 보았습니다. 혹여 어딘가에 다시 쓰러져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였지요. 하나 아무리 살펴도 아라의 자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하는 결국 지친 발걸음으로 주막에 돌아왔습니다. 소하는 처마 밑에 여전히 걸려있는 자루를 올려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어디로 갔든 부디 배골치 말고 지내려무나. 밤바람이 자루를 가만히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소하는 그 흔들림이 마치 아라의 대답인 양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소하의 주막이 나날이 번창하니 최만복의 속은 하루하루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주막은 파리만 날리는데 맞은편 주막에는 밤낮 없이 손님이 넘쳐나는 꼴을 보고 있자니 만복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술만 마시며 애꿎은 하인들에게 화풀이를 하던 만복은 결국 못된 꾀를 하나 꾸며냈습니다. 저 계집이 잘 나가는 것도 다 그 상단 덕이지. 그 곡식만 사라지면 저것도 끝장이렸다. 며칠 동안 만복은 밤마다 방 안에 틀어박혀 궁리를 거듭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는 낯으로 이웃들을 대했으나 속으로는 소하를 무너뜨릴 궁리만 가득했지요. 그렇게 벼르던 어느 캄캄한 밤, 만복은 하인 하나를 데리고 소하 주막 뒤편 곳간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상단에서 데워준 곡식 가운데 절반가량을 몰래 가만히 채 빼돌린 뒤 그것을 자신의 곳간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지요. 그러곤 이튿날 아침 시치미를 뚝 떼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보시오들, 내 우연히 지나다 보니 소한의 곳간이 반이나 비어있더이다. 상단에서 받은 곡식을 몰래 빼돌려 다른 곳에 되판 게 아니겠소. 그러고도 정직한 장사꾼이라 낯짝을 들고 다니다니. 만복은 짐짓 안타까운 얼굴을 지으며 마을 사람들을 하나둘 부추겼습니다. 내 진작부터 수상하다 여겼소. 갑자기 곳간이 그득해지더니 저리 손님이 몰리는 것이 어디 예사실이오? 순진한 몇몇 사람들이 그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소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겨우 되찾은 살림이 하루아침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손끝까지 떨려왔습니다. 곳간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곡식이 눈에 띄게 줄어 있어 소하는 영문도 모른 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리 소인은 결코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소하가 도윤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니 도윤은 뜻밖에도 차분한 낯빛으로 소하를 다독였습니다. 부인 걱정하지 마시오. 이 일은 내 이미 짐작하고 있던 바요. 소하는 도윤의 그 담담한 말에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곳간이 비었으니 누명을 쓴 것이 분명한데
어찌 저리 태어나실 수 있는지 도무지 헤아리기 어려웠지요. 도유는 소하의 그런 마음을 눈치챈 듯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도유는 처음 만복이 값비싼 술상을 차려놓고 아첨하던 그 순간부터 만복의 됨됨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큰 거래를 앞두고서는 늘 사람을 시험해 보는 것이 도윤의 오랜 습관이었지요. 도윤은 상단이 곡식을 부린 그날 밤부터 사람 하나를 몰래 소하 주막 뒤편에 숨겨 두어 곳간 주변을 살피게 하였던 것입니다. 만복이 하인과 함께 담을 넘던 그 순간까지 낱낱이 지켜본 눈이 있었던 셈이었지요. 도윤은 사람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하나둘 모여들자 도윤은 담담한 얼굴로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곤 숨겨두었던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날 밤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바를 말해줄 것이요. 숨어있던 사람은 그날 밤 만복과 하인이 곳간에서 가만히 이를 짊어지고 나오는 모습을 하나하나 소상히 고했습니다. 만복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헛소리요. 어찌 사람을 이리 몰아세우는 게요. 만복이 목청을 높이며 발뺌하려는 그때 곡식 장수 필재가 다시 나섰습니다. 필재는 오래전부터 소하와 거래해 온 사람으로 만복의 못된 신보를 이미 여러 차례 눈치채고 있던 터였습니다. 소인이 며칠 전 최만복의 곳간을 지날 일이 있었는데 나측은 가만히 몇 개가 구석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단의 표식이 찍힌 가만이었지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제 보니 이것이 그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필재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도유는 즉시 사람을 보내 만복의 곳간을 확인하게 하였고 과연 그 안에서 상단의 표식이 찍힌 가마니가 고스란히 발견되었습니다. 더 이상 발뺌할 도리가 없어진 만복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저 억울해서. 만복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동안 헐값 술로 손님을 빼앗고 거짓 소문으로 소하를 괴롭혀 온 지난날의 악행까지 하나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지난 몇 해 동안 만복이 벌인 온갖 못된 짓을 하나씩 떠올리며 혀를 찼습니다. 어쩐지 그리 손쉽게 손님을 끌어모으더라니. 쯧쯧, 벌을 받을 사람은 결국 벌을 받는구먼. 상단은 그 자리에서 만복과의 거래를 완전히 끊어버렸고 고을 사람들도 더는 만복의 주막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만복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주막마저 넘기고 고을을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소하의 이름은 정직한 장사꾼으로 근동에 널리 퍼졌습니다. 도윤과의 거래는 물론이고 이 소문을 들은 다른 상인들까지 소하 주막을 찾아 나섰습니다. 소하의 주막은 어느새 고을에서 가장 많은 손님이 드나드는 곳이 되었지요. 지난날 손가락질하던 이들도 이제는 소하를 볼 때마다 반가운 낯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하는 그저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예전과 다름없이 손님상을 정성껏 차려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소하는 여느 때처럼 첫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처마 밑에 낯선 자루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곡식이 그득 감긴 새 자루였지요. 소하가 조심스레 자루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곡식과 함께 작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서툰 듯 정성스러운 글씨로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입니다. 소하는 그 글귀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굳이 누구의 손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소하는 자루를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옅은 새벽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으나 아라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잘 지내고 있는 게로구나. 소하는 그리 나직이 읊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날 죽 한 그릇을 나누어 준 작은 마음이 이토록 큰 은혜로 되돌아올 줄은 소하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은혜는 소하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소하는 주막을 찾는 군줄이 네가 있으면 결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 한 술만은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겪어 깨달은 까닭이었지요. 그런 소하의 인심 덕에 주막은 대를 이어 근동에서 가장 정갈하고 믿음직한 곳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 사이에서도 이 주막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훗날 고을 사람들은 그 신묘한 거지 소녀에 대해 두고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그저 평범한 아이였는지 아니면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는 복을 타고난 아이였는지는 끝내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마을에는 오래도록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빈 자루라도 정갈히 손질해 두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복이 찾아든다고 말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빈 쌀자루 하나를 정갈히 손질해 두었을 뿐인데 그 작은 정성이 훗날 큰 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반면 눈앞의 욕심에 눈이 멀었던 최만복은 결국 가진 모든 것을 잃고 고을을 떠나야 했지요. 가난하다 하여 마음까지 헐거워지지 않는 사람, 은혜를 입으면 그것을 잊지 않고 되갚으려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좋은 인연이 찾아들은 법인가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백야야담은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